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 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감스님들 차례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6월 11일 수요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또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게시글 규제, 여러분 이재명을 지지하시나요? 6월 8일날 이걸 올렸는데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로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이 이렇게 정지가 된 것 같아요. 야,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챗 GPT로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다 만들 때도 이재명 현 대통령님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정책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뜨는 것 같던데, 야, 이거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물인 거야, 정상인 거야? 며칠 전에 지인 만났는데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니까 강남 대치 아파트 살더라. 자가냐고 물어보니 자가라고. 집에 와서 시세 검색해보니 40억대. 그 뒤로 식욕도 없고 기분이 우울한데 나랑 비슷했던 놈인데 어이가 없네 라는 이런 이야기. 위화감과 불쾌감이 계속되는데 내가 속물이라 그런 건가? 감스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조금 이제 뭐 연봉도 높고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 비교를 했을 때 뭐 위화감이라든지 불쾌감은 없는데, 이 부동산님은 이렇게 위화감과 불쾌감이 드나 봅니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뭐 속물일 거야 아니면 정상인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갖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또 느끼셨다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속마음을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내 속마음을 갖다 최대한 감추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속마음을 갖다가 또 드러내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 스마일도 솔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속마음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한 국민연금 설명. 이 모임 회비가 이게 맞나? 1차 4명이 참석해서 한우를 먹었고 40만원이 나왔는데, 2차에 14명이 합류해가지고 총 18명이 치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만원이 나왔어요. 3차에 참여를 했던 2명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총 18명, 20명이 이제 편의점 커피를 먹었는데 10만원이 나왔어요. 총 140만원이니까 인당 7만원 회비를 걷자고 하는데, 3차에 합류한 사람들이 반발했으나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국민연금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참 요즘에 2030 세대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리분별도 상당히 빠르고, 저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또 저의 생각도 이야기를 드릴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좀 다시 한번 논의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방송 전에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본론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서울역 공항 10분대 시대 개막, 고양시 전역 펜타 역세권으로 부상되었다. GTX A 노선 개통 3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360만이 돌파됐고, 킨텍스에서 서울역에 가는 이동 시간이 16분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죠. 또
대구에서 김포공항 이동 시간도 전에 비해서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일단 고양시가 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감사스마일 너가 이렇게 고양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양시라든지 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또 저에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3년도 서해선 개통했을 때 진짜 일산 역에서 이제 김포공항 포함해가지고 이제 원시까지 한 번에 또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부천이라든지 경기 서남권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마곡의 배후의 도시가 또 고양시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고, 더 나가서 지금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대공 역세권의 주변 모습인데 또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갖다가 조만간 해 나간다라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작년 연말에 GTX-A도 개통을 했고 또 교외선까지 개통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영영 이렇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감사스마일이 고양시를 갖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한 7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A 삼성역을 갖다가 이제 정차는 28년. 근데 저는 삼성역을 갖다 가는 정차는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빠르면 27년도 가능할 거고, 특히 내년에 서해선이 아니죠. GTX-A 삼성역 무정차로 갈 내년 상반기가 고양시가 또 1차적으로 또 상당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서해선이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 원시까지밖에 지금 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 원시에서 이제 시화호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서화성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되는,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나 뭐 27년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 하반기 전에는 일단 서해선도 완전 개통되다 보니까 충남 홍성까지도 한 번에 또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그제도 이야기 드렸던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빠르면 2년 후가 되면 개통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따졌을 때 고양시에서 이제 서남부라든지 또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진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고양시를 갖다가 보아도 된다. 두 번째는 고양시가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또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일자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되는데, 여기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히 한강 이북에서 은평구보다도 더 인구가 더 많고, 제가 보니까 은평하고 서대문을 합쳐도 고양시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또 들어오는, 추가적으로 킨텍스역과 대곡역, 창릉역 이 세 곳이 앞으로 이제 GTX-A 역사가 이제 현재 킨텍스하고 대곡은 들어와 있는데, 창릉은 이제 2030년 전후로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킨텍스는 이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JDS 지구랑 같이 연계가 되고, 대곡은 또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창릉은 또 창릉 테크시티로 해서 또 들어갈 계획이다 보니까 명실상부하게 서울과 물리적 거리도 정말 가까우면서, 더 나가서 이제 공항,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을 갖다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자차 접근성도 가깝지만 이제 또 GTX-A로 인해 가지고 또 서울역에서 고양시를 갔다 오는 그런 방법, 더 나가서 또 서해선으로 또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양하게 고양시를 갖다 찾는 기업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오히려 서울의 강북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 강남에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GTX-A 삼성역이 개통되게 되면 창릉이라든지 창릉천 주변에 있는 또 일산 동구라든지 일산 서구에 역세권, 또 신축에 있는 아파트, 또 킨텍스 원시티를 포함해가지고
킨텍스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또 고향방송 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회의 컬처밸리가 또 같이 또 들어올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또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물론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 GTX-A로 다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대 업무지구인 뭐 광화문, 종로 광화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를 갖다 한 번에 이제 뭐 환승을 갖다 물론 한두 번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용산시대가 또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4대 업무지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GTX-A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양 은평선까지도 해서 여의도를 갖다가 서부선과 해서 바로 한 번에 환승 없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제가 지금 한 5, 6가지 제가 지금 1, 2, 3, 4, 5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는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지금 평당 2천에서 3천 물론 킨텍스라든지 덕원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샘프 정도가 지금 평당 3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평당 2,500에서 3천 사이에 34평에 있는 아파트 뭐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능곡 뉴타운에 있는 두산 이브라든지 롯데캐슬 스카이엘이라든지 또 창릉 같은 경우에는 5, 6, 7단지라든지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아이파크라든지 또 주변에 19, 20, 뭐 2단지, 20, 뭐 1단지, 19단지, 뭐 15단지, 17단지 아파트들이 좋아 보이고요. 또 신원동 아파트들도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리고 지축의 지샘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축의 또 은평 뉴타운으로 나가는 도로가 착공이 올 하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지축은 또 연신내역이 또 GTX-A 삼성역으로 무정차로 가는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하면 두 정거장 또 구파발역에 있는 오래된 15년 넘어가는 아파트보다는 5년에서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이 4개 아파트 지샘프를 제외하고 북한산 유보라라든지 한림 프레버 그 다음에 북한산 중흥 S클래스까지 중흥 S클래스 파크뷰까지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뭐 제 말씀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고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서울역이라든지 또 강남 삼성역을 갖다 가는 시간이 머지 않았고 고양시 전역이 펜타 역세권으로 지금 부상됐기 때문에 또 고양 은평선도 지금 보니까 시공 입찰 또 공고 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조만간 또 착공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대장 홍대선도 덕은지구내 역이 확정됐고 늦어도 9월 전에는 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다 보니까 더 나가서 또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 뭐 대곡 9호선 급행 대곡 연장이라든지 고양 은평선 일산 뭐 신분당선 일산 연장 사업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또 신규 노선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안 된다. 고양시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편견을 갖다가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고양시를 갖다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드림추리님께서 감스말 부동산 연구소에 편견과 단서라는 구피생이님의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 이야기 조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정말 와닿는 이야기, 이 편견과 단서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이한주라는 인물을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한주라는 분이 다수의 부동산을 핵심 요지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를 했던 적도 있고 그 자체가 정책의 방향에 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의미를 갖다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뭔가 1주택자가 비싼 집 사는 걸 뭘 할 수 있나 한국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세금만 내면 되고 일부 투기꾼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고가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식의 접근은 맞다고 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 공급 확대를 금기시했던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건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고요.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줘서 가수요를 일으켜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폭발했다. 수요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약자에게는 공공임대를 최대한 제공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살도록 하면 안 되고 소셜 믹스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신혼부부는 분양임대가 또 필요하다. 평생 공공임대로 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올라갈 때 소외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지금 지난 5월 22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급은 박살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감사 스마일이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은 충분하다는 억지 도구만을 어떻게든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지정했던 3기 신도시 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사전청약을 하고 짓겠다고. 지금은 사전청약 제도가 없어졌죠. 또 아직 제대로 된 분양이라든 입주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빨라야지 2028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사전청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또 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본청약을 갖다가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또 오히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첨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에 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시내 재건축은 어차피 어렵다.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구피생이님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1대1 하고 싶은 동네는 한강 뷰에 임대주택이라고 준다라고 해서 하기 싫고 또 일반 분양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동네는 용적률이 발목을 잡아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풀려도 이는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시간도 또 걸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은 큰데 하나하나 되어갈 때마다 주변에 주는 선전적 효과만 클 것이고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또 이런 정책을 또 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고가 아파트와 보통 지역의 가격이 판이하게 나눠져 버린 상황인데 중급의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져 어차피 힘들다면 새로의 중급을 만드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1급지를 갈 수 없다라고 하면 2급지나 3급지를 지금 넣어도 된다.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GTX인데 이미 지금 사람들이 GTX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TX의 역세권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진짜 GTX-A 역세권에 특히 운정신도시라든지 GTX-A, 킨텍스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창릉, 연신내역, 서울역 주변은 지금하고는 완전 또 다른 불장이 또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인 지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확하게 평당 부동산 가격과 정또는 역의 방향을 가진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40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반면에 진짜로 대선의 결과를 가른 표밭은 어디였냐면 경기도였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님께 표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걸 갖다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르게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전세라는 건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고 또 월세 가격은 전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피생이님은 월세 시대가 빨리 올 것이라는 이런 생각보다 전세가 소멸해서 주거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는 적어도 앞으로는 지금 현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세 가격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전세 가격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폭등했던 걸 경험을 했고 또 가격이 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아무도 집을 또 안 사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4월, 5월, 지금 또 6월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는 그려지지만 감스님들 중에서 조금 이게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에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시면 부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함께 소통도 해주시고 또 본인들이 또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6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